모든 비극은 가장 평범한 날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운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쨍한 햇살이 좌판의 은갈치 위에서 부서지는 걸 보며 오늘 저녁엔 아들놈 경수에게 갈치조림이나 해줘야겠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단조로웠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아온 제 세상은 시장 좌판만큼 좁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앞치마 주머니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손때 묻은 낡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냐? 우리 경수 뭐 잘못됐어? 그게...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경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같이 들으셔야 한다고 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지만 보호자라는 단어가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장사가 손에 잡힐 리 없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옆가게 순희 씨에게 나 좀 급한 일로 가봐야 하니까 가게 잠깐 봐줘요. 소리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골목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젊은 놈이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끝부터 차오르는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초조한 얼굴의 수정이가 복도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수정아, 경수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어머님.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제 다급한 물음에 수정은 입술만 달싹일 뿐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병원 벽만 쳐다보는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가슴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저희를 진료실로 이끌었습니다. 경수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모습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김경수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의사는 책상에 놓인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암 말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몹쓸 병 중에 왜 하필 내 아들에게? 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암 말기라니요.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젊은 애가 어떻게 암에 걸려요? 그것도 말기라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네, 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시작되어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생명 연장이요. 그럼 우리 경수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요? 차마 밖으로 내뱉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제 눈을 피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6개월, 어쩌면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입모양만 뻐끔거릴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라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시장 좌판에서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키운 내 아들인데. 이제 겨우 29, 이제 막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는 내 아들인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한참을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수정이가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있어야 할 며느리의 눈은 너무나도 멀쩡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그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수정은 저를 부축해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저를 앉히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던진 첫마디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경수 씨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제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고작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돈 이야기라니요. 수정아, 지금 돈이 문제야? 우리 경수가 죽는다는데? 어머님, 현실을 보셔야죠. 저도 경수 씨 이렇게 된 거 가슴 아프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당장 항암 치료 시작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모아둔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수정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귀찮고 짜증난다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치료해도 낫는 게 아니라 그저 연명 치료일 뿐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밑 빠진 독에 비유하다니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의 남편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이야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경수 씨 잘못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아들을 살릴 생각이 없구나. 이미 제 아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신의 앞날을 계산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경수를 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단 하루를 더 살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너는 경수 곁이나 잘 지켜. 병원비는 내가 전부 될 거야. 제 말에 수정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어떻게?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시게요? 그래. 가게 보증금이고 뭐고 다 빼서라도 내 아들 살릴 거야. 평생 모은 돈,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지.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을 테니 너는 병원 수속이나 알아봐.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수정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련한 며느리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경수 씨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제가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우수정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 진심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해야만 했어요. 지금은 이 아이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어미의 마음이니까요. 그래, 너도 놀라고 무서웠겠지?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수 옆에 꼭 붙어 있어. 오히려 제가 수정을 위로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겨 흐느끼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자식처럼 아껴온 적금 통장 3개와 전세 계약서, 가게 보증금 서류까지 전부 품에 안고서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들을 꺼내놓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거 전부 해지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은행 직원은 제 행색과 제가 내민 통장의 액수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전부 현금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위험해서 이렇게 큰 돈은 잘 안 들고 다니시는데 아들이 아파서요. 병원비 내야 합니다. 제 말에 직원은 더 묻지 않고 묵묵히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세는 기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돈다발 여러 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허리가 휘어라 생선을 팔고 손톱이 닳도록 채소를 다듬어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서자마자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돈은 찾으셨어요? 그래, 지금 찾아서 나가는 길이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어머님 혼자 돈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잠시 후 수정이 택시를 타고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묵직한 가방을 보더니 자기가 들겠다며 손을 뻗더군요. 제가 들게요, 어머님. 무거우시잖아요. 괜찮다. 저는 가방을 고쳐 안으며 수정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정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똑똑히 보았어요. 병원 가서 바로 입금해야지.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정은 제 옆에 바싹붙어 앉아 온갖 살가운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우리 경수 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밤이든 낮이든 제가 경수 씨 옆에 딱 붙어서 간호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해 저는 돈 가방을 창고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병원비, 이걸로 전부 수납할게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저와 수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이렇게 큰 현금을 병원에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보호자분 통장으로 관리하시면서 그때그때 결제하시는 게 안전하고 편한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제 통장으로 넣어두고 관리하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가게 일도 보셔야 하고 바쁘시니까 제가 병원에 상주하면서 결제하는 게 편하죠. 어머님, 그렇게 하실래요? 수정은 제 동의를 구한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강요와 돈에 대한 탐욕이 동시에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두고 매번 병원에 와서 수납 처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돈, 제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 저 교활한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은 제 돈 가방을 마치 자기 가방인 양 가뿐하게 챙겨 들고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전 재산을 입금하는 내내 그 아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마의 미소라는 것을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제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며느리인 오수정에게 넘겨준 그날 이후 수정은 정말이지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 경수의 상태를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죽을 반 그릇이나 넘겼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목소리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했고 저는 그 다정함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장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가게 일은 힘드시지 않고요.
제가 경수 씨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간 수정을 오해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했습니다.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놀라고 정신이 없었을까? 그래서 잠시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한 거겠지? 내가 너무 며느리를 나쁘게만 봤던 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돈의 위력이 이런 것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 돈으로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며느리의 저 살가운 연극이라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 주말 저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경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푹 고운 사골 국물과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것들이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래도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수정이가 저렇게 정성껏 간호하니 경수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집에 없을 리가 없는데. 혹시 둘 다 병원에 갔나? 아니면 잠시 산책이라도 나갔나? 저는 품속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수야, 엄마 왔다. 수정이도 있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으로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집 안 풍경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파, 장식장, 작은 가구들까지. 마치 누군가 이사 나간 집처럼 휑한 냉기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정아. 경수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 문을 열자 경수의 옷 몇 벌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수정의 옷가지와 가방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이 쓰던 수십 개의 화장품이 전부 사라지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차가운 기계음으로 바뀌더군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빌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서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이민자 님께라고 쓰인 글씨가 힘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땅 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잔인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주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기엔 어머님이 너무 소란을 피우실 것 같아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수 씨, 어차피 가망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어머님도 사실은 알고 계시죠? 죽을 사람에게 어머님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요. 남은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경수 씨는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주소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찾아오셔도 저를 만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 돈으로 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2번 다시 뵙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배신감, 그 단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전 재산을, 제 아들의 목숨값을 저 악마 같은 것이 통째로 들고 날랐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아들. 제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 산사태처럼 저를 덮쳤어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었을까요? 텅 빈 집안을 울리던 제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문득 식탁 위에 편지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며느리 오수정의 통장이었습니다. 왜 저것을 함께 두고 갔을까? 저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얇은 통장을 집어드는데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드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통장을 펼치자 며칠 전 제 이름으로 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평생이, 제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 그 이름 3글자와 숫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창구 출금 1억 원, 창구 출금 1억 원, 창구 출금 9,990만 원. 모든 돈이 은행 창구를 통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여러 번에 걸쳐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넘겨야만 했어요. 지옥 같은 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로 깔끔하게 찍힌 마지막 한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 잔액, 영원 제 눈을, 제 심장을, 제 남은 인생 전부를 후벼 파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보란듯이 과시하려 이 텅 빈 통장을 제게 던져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남긴 증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를 향한 완벽한 조롱이자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그 잔인하고 선명한 기록과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으로 축축해진 통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그 순간부터, 저를 향해 살갑게 웃어 보이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걱정하는 척하던 연기까지 전부. 저는 그 악마의 연극에 노란한 어릿광대에 불과했어요. 저는 텅 빈 신혼집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행복이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남은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문장은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감각,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저 악마는 제 아들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 목숨값을 제멋대로 챙겨 달아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증오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제 눈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찢어버릴 듯이 편지를 구겨쥐고 텅 빈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이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이유이자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제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오수정.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고통으로 되돌려줄 것이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피눈물로 새긴 저의 두 번째 서약이었습니다. 오수정. 너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 악마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내가 나한테 준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고통을 돌려줄게. 내 아들의 목숨값을 들고 도망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너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만들어줄 거야. 그것은 저의 피눈물로 새긴 자비 없는 복수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경수가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을 찾아야만 했어요. 수정이 남긴 편지에는 단서 하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와 사기 신고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고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잠적한 것이라 사건 처리가 애매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데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사기죄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기에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시내의 요양병원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걷고 물어가며 수십 군데의 병원 문을 두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한 병원에서 경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경수 환자요. 네, 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요.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찾아간 침대에서 경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은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보였어요. 경수야.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경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엄마.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기만 했어요. 저 역시 아들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 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그 더러운 이름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밀린 병원비를 내야 했지만 제 수중에는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결국 저는 경수를 그 병원에서 퇴원시켜 시 외곽에 있는 더 허름하고 값싼 요양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뒤섞인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6인실 병동으로 아들을 옮기던 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눕히려고 평생을 바친 것이 아닌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 아들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수정이 신혼집에 버려두고 간 계절 지난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옷을 개키는데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수의 물건들을 담아온 상자였는데 그 안에 묵직한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앨범이었습니다. 버리려다 참아버리지 못하고 함께 챙겨온 것이었죠. 저는 홀린 듯 앨범을 펼쳤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바싹부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수정.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아이의 모습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는 그 미소가 악마의 웃음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집들이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수정은 보란듯이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이 행복한 순간에도 그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한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수정이 혼자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은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결혼 전 친구들과 브라이덜 샤워라는 것을 할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오만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제게 병원비를 이야기하며 현실을 보라고 쏘아붙이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슬픔과 연민이 그 순간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저렇게 웃고 있는 저 악마에게, 내 아들의 목숨값을 훔쳐 달아난 저 악마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으며 복수를 위한 계획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근처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노트 한 권과 펜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경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수정의 약점. 첫째, 돈. 이 아이는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버릴 수 있는 아이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둘째, 허영심. 자신을 꾸미고 있어 보이는 장소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값비싼 옷과 가방에 집착했죠. 그렇다면 그 허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사회적 체면과 평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해요. 셋째, 거짓말. 수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외동딸이라고 했지만 저는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의 작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요. 결혼 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나니 복수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 저는 저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빼앗을 겁니다. 돈, 명예, 그리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인생 전체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진짜 과거를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야만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정이 결혼 전 경수에게 무심코 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나 박선에게 진짜 싫어. 고향 친구인데 어쩜 그렇게 촌스럽고 눈치도 없는지 몰라. 걔만 보면 내 과거가 떠올라서 짜증나. 박선희. 그리고 고향 친구. 저는 그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오수정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친구라면 분명 오수정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 역시 오수정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단계 목표. 오수정의 고향을 찾아 박선희를 만난다.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어 수정의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라는 이름의 서늘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오수정의 고향을 찾기 위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시골의 작은 동네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수정의 물건은 이미 전부 사라진 뒤였고 경수는 쇠약해진 몸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방명록. 저는 경수의 신혼집에 다시 찾아가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결혼식 앨범과 함께 상자에 담겨 있던 방명록을 찾아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라고 쓰인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대부분은 이름만 쓰여 있거나 행복하게 잘 살아 같은 형식적인 문구뿐이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 한 페이지에서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서울 남자를 물어서 시집을 가는구나. 아주 출세했네. 춘천의 자랑이다. 너의 영원한 친구, 선희갑 춘천, 그리고 선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선희라는 이름과 춘천이라는 지명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찢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춘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비가 문제였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빌린 돈은 이미 요양원 보증금과 아들의 약값으로 거의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몇만 원 고민 끝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파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느라 한 번도 빼본 적 없던 제 분신과도 같은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동네 금은방에 들러 반지와 낡은 금목걸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춘천을 왕복할 차비와 며칠간 버틸 최소한의 경비로는 충분했어요.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곧장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처량하다는 생각 대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러 가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춘천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박선이라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작정 시내를 걸으며 오래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수정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녀의 친구 역시 비슷한 나이일 터. 저는 동네의 작은 슈퍼나 미용실 같은 곳에 들러 앨범에서 몰래 떼어온 수정과 선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모르시나요? 제 조카인데 연락이 끊겨서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낯선 도시를 헤매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는 작은 시장 골목의 허름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끊어질 듯한 허리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을 받으러 나온 젊은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혼식 방명록에서 봤던 선이라고 쓰여있던 그 글씨체와 어딘지 모르게 닮은 얼굴. 그리고 사진 속 박선희와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었어요. 혹시 박선희 씨 아니세요? 제 물음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 찾았다.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선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저는 오수정, 아니 수정이 남편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오수정 남편분 어머니요?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선희 씨, 여기가 아니면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제가 오수정, 그 아이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섞어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것, 며느리가 병원비 명목으로 제 전 재산을 들고 달아났다는 것까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수정이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경수 모두를 속이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고 부풀려서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경수뿐만 아니라 저한테까지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아프자마자 그 돈을 전부 들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선희 씨가 고향 친구라고 하기에 혹시라도 그 아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선희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경멸, 그리고 분노. 그녀 역시 수정에게 쌓인 것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년, 그럴 줄 알았다고 선희는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아주머니, 모르셨죠? 걔 학창 시절부터 남자들 등쳐먹고 돈 뜯어내는 걸로 유명했다고요. 자기 집 가난한 건 죽어도 싫어서 없는 집 자식인 것 티 내기 싫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저도 걔한테 떼인 돈이 아직도 몇백만 원이에요.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아들한테는 자기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했다던데. 부잣집은 무슨. 걔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엄마는 걔 어릴 때 집 나갔어요. 할머니 손에 겨우 자랐다고요. 서울 가서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꾸며대더니 결국엔 남의 인생까지 망쳐놨구나. 정말 선희는 어느새 제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며 그동안 자신이 오수정에게 당했던 서름과 오수정이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서울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며 여러 남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것, 심지어 결혼 전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했다는 것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국밥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 생각도 잊은 채 그녀의 말을 노트에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오수정이라는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수정이의 졸업 앨범이나 옛날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제 물음에 선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어서 처박아 뒀는데. 왜요? 그 아이, 지금 서울에서 자기가 대단한 집안 출신인 척 고고한 미망인 행세를 하고 있답니다. 그 가면을 벗겨줘야지요. 제 말에 선희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가서 전부 다 찾아올게요. 그년이 어떻게 망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선희는 그렇게 말하며 식당을 나섰고 잠시 후 먼지 쌓인 앨범과 낡은 사진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촌스러운 화장을 하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오수정의 과거.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녀가 지우고 싶어 했던 시간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선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오수정의 과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천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복수의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수정, 내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마. 춘천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밤낮으로 선희가 건네준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촌스럽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오수정의 과거 사진들, 그녀가 학창시절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의 돈을 뜯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 이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수정이라는 거짓된 존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잘 벼려진 칼이자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깊은 곳을 찔러야 하는 법이니까요. 당장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려봤자 수정은 다시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시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수정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제 돈 3억을 들고 사라진 그 아이는 분명 그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녀의 허영심과 탐욕을 생각하면 아마도 더 큰 돈을 불리기 위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거나 상류층 사회에 끼어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선희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하룻밤의 인연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제 유일한 조력자이자 복수의 동지였습니다. 선희 씨, 저예요. 경수 엄마. 어머님. 잘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요. 선희 씨는 컴퓨터나 그런 걸 잘 다루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오수정이 요즘 인터넷 같은 데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제 부탁에 선희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년 분명 어디선가 잘난 척하면서 돈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걔가 자주 쓰던 아이디나 별명 같은 거 혹시 아세요? 그 말에 저는 결혼 앨범 옆에 끼워져 있던 신혼여행 스냅 사진 뒤에 수정이 직접 썼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영어로 나의 찬란한 인생 같은 문구와 함께 스스로를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칭하곤 했었죠.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라고 칭할 만큼 그 아이의 허영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빛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오빛나 뭐 그런 식으로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한번 샅샅이 뒤져볼게요. 뭐라도 찾아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선희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흥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의욕적인 목소리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끔찍한 복수의 길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아들이 있는 요양원과 시장을 오가며 초조하게 선희 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무심코 생선을 다듬으면서도 행여나 전화벨이 울릴까 온 신경이 가게 구석의 낡은 전화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선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찾은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수정, 강남 젊은 부자들의 투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별명은 역시 빛나는 그녀고요. 아주 가관이에요, 어머님. 자기를 남편과 사별한 젊은 미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소소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가서 빛나님, 빛나님 하면서 아주 떠받들고 있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제 돈을 유산으로 둔갑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모임, 어떤 곳인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데 가입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최소 수억 원대 이상 자산을 증명하고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고급 정보 공유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냥 돈 자랑하고 친목질하는 곳 같아요. 오수정, 거기서 아주 여왕벌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왕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복수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여왕벌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법이죠. 선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혹시 그 모임, 저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머님이요. 거긴 자산 증명해야 해서 어려울 텐데. 물론 제 이름으로는 안 되죠. 가짜 신분으로요. 저도 그럴듯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접근해 볼 생각이에요. 제 계획을 들은 선희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 친구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짜 서류를 만들든 아니면 다른 사람 아이디를 빌리든 어떻게든 어머님을 그 왕국 안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후로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선희 씨와 그 친구라는 분은 밤낮으로 애쓴 끝에 기적처럼 제게 강남 젊은 부자들 투자 모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활동이 없는 기존 회원의 아이디를 구해 인적 사항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제 새로운 신분은 황금만.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장막 뒤에 가려진 오직 수익률로만 말하는 전설적인 투자 고수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밤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요양원 휴게실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선희 씨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황금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동향이나 경제 뉴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올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전부 낮에 시장에서 신문을 보고 경제 뉴스를 들으며 알게 된 얕은 지식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전문가의 언어처럼 보이게 포장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회는 공포 속에서 태어납니다. 돈이 넘쳐나는 시장입니다. 현금은 쓸모가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제 글에는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회원들도 제가 며칠 연속으로 주식시장의 등락을 비슷하게 예측해내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황금만님, 혹시 현업에 계신 분인가요? 통찰력이 남다르시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저는 복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모임의 여왕벌인 빛나는 그녀, 고수정 역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글에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제 글을 읽었다는 표시를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곤 했어요. 저는 그녀가 저라는 미끼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일주일째,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주 짧고 비밀스러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곧 비공개로 진행되는 투자조합이 하나 열립니다. 생명공학 분야이고 최소 수익률은 3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만 아는 정보이니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그 글은 모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황금만님, 제발 정보 좀 주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십 개의 쪽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게 한 통의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빛나는 그녀 오수정이었습니다. 황금만님, 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올리신 글 잘 보았습니다. 저 역시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짜로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는 쪽지를 읽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쥐가 드디어 더드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나절이 지나서야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더 애타게 만드는 법이죠.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채 되지 않아 수정에게서 다시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한 어조였어요. 황금만님, 정말 진심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곳에만 투자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가진 현금 전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가진 현금 전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시 제 손으로 거두어 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십시오. 그 정도의 결단력도 없다면 이 정도의 고급 정보는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그것은 수정이 가진 돈에 비하면 푼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탐욕과 조급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미끼를 문다면 그녀는 제 소나귀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쪽지를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수정, 너의 탐욕이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똑똑히 지켜보마. 그 후 이틀간 오수정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초조해졌어요. 미끼가 너무 컸던 걸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투자처를 찾은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밀고 당기기에서 먼저 조급함을 보이는 쪽이 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모임에 평소처럼 시황 분석 글이나 올리며 황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핸드폰으로 짧은 알림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선희 씨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의 차명 계좌로 조빈나라는 이름의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너의 탐욕이 이겼구나. 저는 곧바로 모임에 접속해 수정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결달력을 높이 삽니다. 오늘 저녁 9시 알려드리는 장소로 오십시오. 단, 혼자 오셔야 합니다. 제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곳에는 저의 대역이 될 사람이 나가 있을 것이었어요. 바로 박선희 씨였습니다. 저는 선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선희 씨,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오수정에게 투자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 네. 제가요. 제가 뭘 안다고? 괜찮아. 내가 전화로 실시간으로 지시할 거야. 선희 씨는 그냥 내 말만 전달하면 돼.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유능하고 차가운 투자 전문가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할 수 있겠어. 선희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그년 얼굴에 똥물을 끼얹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냥 유명 영화배우처럼 연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 근처의 작은 모텔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선희 씨는 제가 빌려준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전문직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해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과 핸드폰을 켜고 선희 씨의 귓속에 꽂힌 작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속 시간인 9시가 되자 술집 문을 열고 수정이 들어섰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화려하고 당당했어요. 최고급으로 보이는 원피스에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 돈으로 치장한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수정은 두리번거리다 혼자 앉아있는 선희 씨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선희.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수정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통해 선희 씨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봐 선희 씨는 제 지시대로 고개를 까딱하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뭐? 너 박선혜 맞잖아. 춘천 박선희. 저는 황금만님의 대리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빛나는 그녀님이시죠? 자리에 앉으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선희 씨의 완벽한 연기에 수정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촌스럽고 만만한 박선희가 아니라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이었어요. 황금만님은 왜 직접 안 나오신 거죠? 그분은 아무나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모든 실무는 제가 담당합니다. 저는 선희 씨의 입을 통해 제가 밤새도록 꾸며낸 가짜 투자 제안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망한 비상장 생명공학 기업 미래 유전자에 대한 투자. 미국 식약청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승인 즉시 미국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것, 상장 후에는 주가가 최소 10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허황된 이야기였죠. 물론 미래 유전자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름일 뿐이었어요.
최소 투자 금액은 3억입니다. 빛나는 그녀님께서 가진 돈 전부를 걸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거래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왜 3억? 그 말에 수정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가 저에게서 훔쳐간 바로 그 액수였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요? 비상장 기업 투자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은 줄을 섰으니까요. 저희는 위험을 감수할 배짱도 없는 분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희 씨의 입을 통해 일부러 더 차갑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를 더 매달리게 만드는 최고의 유혹이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수정은 제 말에 오히려 더 조급해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는 결국 제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위조된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온통 영어로 된 그럴듯하게 조작된 미래 유전자의 기업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수정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계좌로 2억 9천만 원을 입금하십시오. 계약금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선희 씨는 계약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정은 끝까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선희 씨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저는 모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제 오수정이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이 길고 지독했던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진짜 심판의 날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8분 제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오빛나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2억 9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이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오수정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가 제 돈을 들고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수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나다. 수정아. 제 목소리를 들은 수정은 순간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내 돈 잘 받았다. 네. 그게 무슨? 이제 지옥을 맛볼 시간이야.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였어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강남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낸 불법 투자 조직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미래 유전자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래 유전자.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어낸 미래 유전자와 같은 이름의 실제 사기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수정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제가 터뜨리기도 전에 세상이 그녀를 심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당했는지 똑똑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수정아. 저는 차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투자한 그 회사, 진짜 사기 사건에 휘말린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거 아니? 너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나란다. 전화기 너머로 수정의 숨막히는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수정의 마지막 비명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완벽하게 그녀는 몰락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녀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저였으니까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희 씨가 만들어준 차명 계좌에 들어온 3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아들의 목숨값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서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들고 곧장 아들이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름한 6인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시장 사람들에게 빌린 돈과 제3집 돈을 탈탈 털어 햇볕이 잘 드는 1인실로 경수를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수야,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아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다가가 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경수야. 우리 돈, 엄마가 다시 찾아왔어. 이제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게 바라보다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그냥 다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야, 소용이 없다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냥 힘들어요, 엄마. 다 그만하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들의 시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돈을 되찾고 오수정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아들의 마음을 되찾는 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몰골의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경수를 번갈아 보더니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 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저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 사기꾼들이랑 한패로 몰려서 조사받아야 한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단 한 톨도 생기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너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 아들의 마지막 희망과 시간을 짓밟고 목숨값을 들고 달아났는데 이제 와서 너를 살려달라고. 제 싸늘한 목소리에 수정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님과 경수 씨 옆에서 종처럼 살면서 다 갚을게요. 제발요. 필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더러운 돈도, 너의 가증스러운 사과도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나한테서 훔쳐간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너는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마지막 믿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을 훔쳐갔어.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이야. 저는 바닥에 놓여 있던 돈 가방을 열어 돈다발 몇 개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혀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이건 너의 죄값이 아니라 내 동정이다.
이거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아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 의수정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까지 탐욕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에 저는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황금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너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던 그 차가운 여자.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나, 이민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나한테 진 거야. 철저하게. 제 말에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담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들 경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을 닦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텅 비어있던 아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원망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악마는 심판을 받았고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텅 빈 눈을 다시 삶의 희망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길고 외로운 싸움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저렇게 파란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수정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병실을 뛰쳐나간 후 방 안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제 아들의 공허한 눈빛.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묵묵히 돈을 주워 가방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오수정의 더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야 할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종일 경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일부러 더 밝게 웃고 억지로 밥을 떠먹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들의 텅 빈 눈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요양원 휴게실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주범들의 검거와 더불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한 공범 오모 씨를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을 남편과 사별한 재력가로 속여 화면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경찰서로 들어가는 오수정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초라하고 망가진 그 모습이 제게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완벽한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소식에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 역시 뉴스를 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쌤통이다. 그냥 선희 씨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선희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희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에이, 어머님. 제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녀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테니 어머님은 경수 씨 간호에만 전념하세요. 경수 씨,
꼭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선희 씨의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복수의 길에서 그녀는 제게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오수정이라는 악몽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에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넋을 놓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나지막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장 요양원 주방을 빌려 서툴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병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경수는 제가 끓인 찌개를 반 그릇이나 비워냈습니다. 음식을 넘기는 목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햇볕 좀 쬐고 싶어요.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휠체어를 빌리고 얇은 담요를 챙겨 아들을 태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쬐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아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경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오수정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죗값 치르고 있겠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다시는 나타날 일 없을 거야. 이 경수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경수의 상태는 아주 조금씩 달팽이가 기어가듯 느리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으려 노력했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정원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대로 기적이 일어나 내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 시간. 저는 그동안 경수가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들을 신이 나서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어머님, 물론 환자분이 삶의 의지를 되찾은 것은 치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의사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잔인한 현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아시다시피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완치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쌓아 올린 희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오수정에게 복수하고 돈을 되찾은 것도,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던 모든 것도, 결국 다가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선생님,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다시 다 찾았다고요. 비싼 약이라도 뭐라도. 제 절박한 외침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단계에서는 환자분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진료실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 힘없이 주저앉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수정을 향한 분노의 피눈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절망과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은 어째서 저에게 이토록 잔인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희망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한참을 복도에 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찬 요양원의 복도를 길고 외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애써 웃으며 경수를 대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어요. 복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결국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자책과 후회가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춘천에서 식당을 하던 박선희 씨의 옛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 그저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선희한테서 어머님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병실 근처의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제가 최정식입니다. 그냥 최 사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최 사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단순히 문병을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실은 어머님이 오수정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 역시 오수정에게 당한 게 있어서 언젠가 꼭 갚아주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무언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그 대단한 용기와 아드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저의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 투자를 조금 하는데 우연히 아주 유망한 신약 개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드님이 앓고 있는 병과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곳인데 최근에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최 사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게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신약의 효과가 꽤 좋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넣어두었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머님 식당이라도 다시 차리시면 그때 가서 제가 매일 밥 사 먹으면서 갚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하는 저의 작은 이기심입니다.
저는 그가 내민 봉투를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헛된 희망에 이 귀한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 돈,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최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오수정 그년 때문에 가게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복수할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제게 서류와 봉투를 남겨두고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그가 남기고 간 것들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임상시험 안내문. 그 글자들이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기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경수의 곁에 앉아 낮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사장님이 다녀간 이야기,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아들이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괜히 너만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경수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요. 경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삶에 대한 의지가 아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엄마.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엄마 혼자 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같이 해봐요. 아들의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아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엄마가 뭐든지 할게.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엄마는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 우리 꼭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두 번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수정을 향한 복수가 증오와 분노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희망과 사랑을 건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경수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사장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잡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요양원을 떠나 서울의 병원으로 향하던 날, 경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어요. 대학병원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반복되었어요. 임상시험의 신약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수는 매일 밤 고열과 구토에 시달렸고 머리카락도 전부 빠져버렸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수십 번도 더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수가 오히려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수정한테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거야. 아들은 고통 속에서도 농담을 하며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강인한 힘이 나오는지 저는 아들을 보며 매일매일 감탄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최 사장님은 거의 매주 춘천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경수가 좋아할 만한 간식과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을 들고서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별말 없이 있다가 돌아가곤 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자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다시 새순이 돋아날 무렵, 드디어 임상시험의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수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참 동안이나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피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 결국 안 되는구나. 기적은 없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의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려 이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석 달 전의 CT 사진입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의사가 가리키는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은 점처럼 몸을 뒤덮고 있던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몸에서 더 이상 활동하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관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꿈처럼 아득하게 들렸어요. 옆을 돌아보자 경수 역시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두려움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경수는 몇 번의 추가 치료를 더 받은 뒤 마침내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관리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시장 근처에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평생 생선만 팔던 제가 할 줄 아는 건 음식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식당의 이름은 아들과 어머니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어느새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듬직한 아들 경수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게의 단골이로 손님은 말할 것도 없이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게에 들러 우리 아들, 오늘 얼굴이 더 좋아졌네 하며 경수의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빚은요? 제가 이 집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낙인데 이걸로 다 갚은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경수와 함께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제 말에 경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훌쩍 커버린 덩치와는 다르게 여전히 아이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야말로 고맙다, 아들아. 사라져서 저는 가만히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문득 오수정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주 잠깐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복수는 그녀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진짜 복수는 이렇게 내 아들과 함께 웃으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